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민우입니다. 여기 소개한 거는 다산네트워크스 대표이사 회장, 그리고 제가 공적인 일을 맡고 있는 거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을 맡고 우리 청년들한테 기업가정신을 확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양력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고, 저는 벤처기업협회에서 회장을 오랫동안 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말미에 이제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창업을 했고 30년 올 3월 2일 날 3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30년 동안 벤처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성장을 했는가, 그 스토리를 잠깐 말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게 뭘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 좀 더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장사꾼들이 돈을 버는 정신? 이렇게 또 폄하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가 정신은 이 경영학계의 구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셉 슌페터 그리고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이 강조했던 겁니다. 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가? 이거를 이분들이 강조를 하고 많은 저서에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 주목을 하고,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정신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저처럼 강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과 도전 그리고 창조 정신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 기업가 정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조셉 슌페터라는 그 유럽의 그 유명한 경제 사학자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업가 정신을 처음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이 인류의 경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산업혁명, 그 다음에 근대화 과정, 이거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이제 칼 막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경제, 공산주의 경제를 하는 것도 예견을 하고, 그분의 그 자본론이라는 것도 유명한 책이죠. 우리 인류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경제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유산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철학, 경제학 많은 부분에서 성공을 했는데 미래 예언학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비참했던 산업혁명기에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책을 쓴 게 자본론인데, 그 내린 미래 예측이 뭐냐? 이 자본주의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 많은 분석을 했고, 경제학적으로 그게 굉장히 그 값어치가 있는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본주의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표방했던 소련이 해체가 되고, 물론 이제 중국이 또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제를 공산주의라 얘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의문이 있고, 왜 막스의 예언이 틀렸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분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만약에 인류의 경제가 동태적이지 않고 변화가 없고 정태적이라면 아마 이 사람의 이론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쭉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마차 경제라는 것은 마부도 있고 말도 있고 마차를 만든 사람도 있고 바퀴를 만든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어떤 경제 그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차만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막스의 이론이 맞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도가 등장하고 자동차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동태적으로 변하니까 그 이론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그게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서 왜 마차를 타던 경제가 자동차를 타는 경제가 되고 비행기를 타는 경제가 되고 이렇게 변해가는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뭔가? 이분이 주목한 게 바로 기업가들의 혁신이에요. 그것도 기술 혁신. 어떤 기업가가 동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거를 혁신을 하고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면서 경제의 판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렇게 동태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스의 예언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의 기업가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변화를 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막스 같은 정태적인 경제학 분석이 틀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변화의 원동력으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가 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 슌페터를 기업가 정신의 이제 아버지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피터 드러커의 그 경영 혁신, 피터 드러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웬만한 분들 이분 책 한두 권 정도 읽었을 거예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이분이 다시 기업가 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맞다. 근데 기술 혁신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경영 혁신도 더 중요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업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공공조직, 정부 조직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분이 경영혁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까지 기업 과정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목격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의 기업과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도, 공공기관도, 공공부문도 이 기업가 정신이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슌페터는 기술 혁신을 강조했고 피터 드러커는 경영 혁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기업가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길게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기업가 정신의 3요소를 이렇게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의지, 혁신. 그다음에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전 정신,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정신. 그러니까 저는 기업가 정신 3요소를 혁신, 도전,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서 이분들이 강조한 건 아니고 제가 종합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이제 혁신, 도전, 창조 정신이 기업가 정신 3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혁신의 아이콘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애플을 잠깐만 스티브 잡스를 저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이걸 통해서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강조한 그 혁신에 대한 어록을 보면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혁신을 하면 리더가 될 것이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누가 기업가 정신 3요소 중에 혁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아이콘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제가 국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일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 정신의 화신으로 저는 우리나라 현대그룹을 만들어낸 우리 정주영 회장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도전 정신의 화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많은 어록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저도 시련이 있었지만 실패는 없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포기하면 그게 실패가 되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극복을 하면 그거는 그냥 시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이런 무대포 정신이 저는 도전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무실에 사운처럼 벽에 걸어놓고 직원들한테 강조한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이런 겁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그게 바로 도전 정신의 그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혁신이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인류 경제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셨을 텐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건 뭐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혁신해야 된다, 혁신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 혁신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감히 혁신은 잘못된 거다, 불가능한 거다,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혁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혁신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혁신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혁신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규제 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 대부분 잘 안 되죠. 실패 그치고. 그 혁신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그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이 좋은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데 뭐가 걸림돌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의 혁신으로 나눠요. 하나는 신규 혁신이고 하나는 대체 혁신입니다. 신규 혁신이라는 거는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위험하다. 야,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 신규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새로운 걸 하자고 했을 때, 야,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위험한 건데,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어떤 리스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신규 혁신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대체 혁신인데, 대체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거가 있는데 그걸 새로운 거로 바꾸자,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대체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기득권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꿔버리면 그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존 기득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타다 문제 같은 거, 그 택시 업체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의사 약사 간의 어떤 충돌,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좋아질 텐데 왜 안 되는가? 기존의 기득권과의 충돌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하고 기득권하고는 이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공무원적 마인드 그리고 이 전체의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마인드로는 이게 힘들어요. 누구 편을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감히 얘기하는 게 이 혁신과 기득권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지 윤리인의 해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과의 충돌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 카풀, 콜버스, 우버, 타다. 근데 그 라이센스 정부로 받아서 택시를 운행한 택시업계. 이 두 개는 양립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논쟁의 중간에 있었고 선택 뭔가 이렇게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었다면 저 같으면은 하나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굳이 타협을 한다면은 그때 택시 라이센스를 정부가 거둬들여야 하는 거죠. 그 돈 몇 조 들였으면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정부인들 뭐 그런 예산 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같은 자세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문제만 있겠습니까?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과 오프라인 은행 간의 갈등, 그 다음에 편의점과 약국.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 얘기되는 거잖아요. 물론 좀 변화가 있고 뭐 전문적인 거 아니면 편의점 살 수 있게 해주자. 근데 약국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학 분업 갈등도 계속 지금도 튀어나오는 게 그 밑바닥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 문제, 기득권과의 충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그 유통업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혁신을 생각할 때 그거에 관련되는 이런 이해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기조례에 대해서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자동차가 막 등장을 해서 지금처럼 자동차가 안전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겠죠. 그리고 기존에 마차업계 이해관계 있었고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건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나겠죠. 완성된 기술도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적기조례인데, 오케이, 뭐 자동차를 네가 만들어서 끌고 나와가지고 운행하는 건 좋은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라. 그러니까 주행 최고 속도는 시속 6.4km, 도심에서는 3km로 제한을 한다. 그리고 말들 만나면 정지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차하고 사람 우선인 것처럼 마차 우선이다. 뭐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저렇게 앞에다가 붉은 깃발을 들고 기술을 세워서 운행해라. 그리고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차량 앞에서 선도를 해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요. 아마 이 정치의 나라 영국에서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타협책을 만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이스하고 멋있습니까? 근데 결론은 누가 이렇게 차를 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석탄, 의류, 제철 많은 산업을 선도하고 한때는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강국이었는데 2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죠. 그 2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이죠. 그 2차 산업혁명 영국이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감 잡으시는 게 지금 영국에 쓸만한 자동차 회사가 있나요? 없죠. 롤스로이스가 있지만 그것도 이미 뭐 팔려가지고 다른 독일계 회사에 다 합병이 돼 있고 지금 자동차 강국은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정도죠. 영국은 끼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을 후퇴시키는 원이 됐고 이런 그 혁신에 그걸 뒤처지게 되면 결국 그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도권을 놓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혁신의 길이라는 것은 마차를 계속 탈 건지 아니면 좀 리스키하지만 자동차를 과감하게 탈 건지 이런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타협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근데 그럼 이런 길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경제 총합? 기득권 보호?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육성?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다하고 택시업계 논쟁으로 되돌아가서 혹은 편의점에서도 웬만한 건 좀 팔게 하자. 왜 그거 중요하지도 의사 처방도 필요 없는 약을 왜 꼭 약국에서만 팔게 규제를 하느냐. 자,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뚝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택 기준 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소비자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 결국 고객의 문제다. 소비자의 문제다. 국민의 문제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아니고 고객의 문제다.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제가 제시하는 방향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혁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기업 환경의 혁신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기업은 그래요. 혁신을 게을리하면 도태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혁신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누구나 다 혁신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혁신을 강조하는데 혁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 건 뭐냐면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이 낡은 가죽옷을 과감하게 벗고 새 가죽옷으로 갈아입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혁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혁신을 그렇게 비유하는 건 옳지 않다. 혁신이라는 것은 낡은 가죽을 벗겨내서 그 피가 철철 흐르겠죠. 고통스럽지만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낡은 피부를 벗겨내서 새 살이 돋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혁신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죽역자인데 이게 뭐 한자 어디서 유래했느냐에 대해서 설들도 많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낡은 가죽옷을 새 가죽을 받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낡은 피부 가죽을 벗겨내서 새 살이 돋게 하는 행위, 그게 바로 혁신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기업가 정신, 그 기업가 정신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30년 동안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는데 그 제 30년 동안의 사업 여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3년도에 법인 설립을 해서 올해 2023년도 3월 3일 날 3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91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32년째인데 그때는 이제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법인 설립 30주년 행사는 이제 올해 한 거죠. 91년부터 98년은 저는 생존 경영에 매달리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해외 제품을 판매하고 자동화 장비를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글로벌 경영으로 네트워크 장비 1위 업체 뭐 이런 폼나는 적이 아니고, 저도 창업 초기에는 남의 물건 팔아서 겨우 생존해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1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도 사전 5기로 생존을 했고, 그러니까 4번 죽다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생존과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97년도 IMF 위기로 생존 경영이 이제 끝을 내고 99년부터 2008년까지는 새로운 인터넷 장비, 국산 장비 개발해서 판매하는 제품 경영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09년부터 2023년까지는 글로벌 경영으로 사업 다각화 시장 방향을 함으로써 다른 그룹을 이끌어갔다는 새 30년을 새 토막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91년도에 그 코리아 레디 시스템이라는 보잘것없는 직원도 4명에 불과한 자본금 3천만 원, 그것도 은행 신용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창업을 했어요. 지금은 뭐 다산그룹 뭐 8천억 매출에 2,000명 글로벌 경영을 하는 뭐 어디에 대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큰 그룹을 회사를 성장 이뤄냈지만 처음은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왜 창업을 했느냐?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창업한 건 아니고 대우그룹에 취업을 해서 대기업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인생 역전을 꿈꿨는데 대기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2군데를 2년 동안 전전을 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가서 인생 역전을 꿈꿨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 일하는 게 대기업에 일하는 것보다 더 쉽겠어요. 더 어렵죠. 대우도 더 열악하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직원 4명으로 창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도우면서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농사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도의지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을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전주고등학교 갔고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그 밑에 동기는 나는 정말 시골에서 농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해방되고 싶고 탈출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기업에 갔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그닥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집 사는 건 요원하고 내 주변에 유학하고 석박사하고 좋은 나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한 것처럼 저는 그게 기업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라 생각해요. 내 현실의 문제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일도 열심히 했지만 이건 답이 아니다. 결론 내려서 창업을 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했죠. 그리고 폼나는 작업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창업. 그게 바로 1991년도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들처럼 혹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욕망,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비참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의식,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 삶을 결정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남들처럼 잘 살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도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재벌 대기업 2세, 3세가 도전하고 뭐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다, 난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저처럼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창업을 했고 93년도에 주식회사 다산기업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다산그룹의 모태인 다산네트워크스의 이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99년도부터 인터넷 시대가 오는 걸 알고 인터넷 장비, 국산 인터넷 장비를 개발해서 그걸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코스닥 등록을 하고 한때는 뭐 벤처 1000억 갚고 뭐 이런 걸로 잡지에 나올 정도로. 근데 사실은 현금은 없고 빚은 많고 주식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그 주식 팔아가지고 돈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죠. 그렇지만 2000년, 2001년 이때는 이 벤처붐 일었을 때는 굉장했죠. 그리고 어쨌든 IMF 위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고 사업의 전환점이 생겼고 또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코스닥 진입을 했고 벤처 1000억 갚은 소리 들었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 발전을 하게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1등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만큼은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잘 돼 있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우리 다산네트워크스가 있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초창기 ADSL 이후에 VDSL부터 지금 광통신장비까지 저희가 국산 장비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싼 국산 장비를 생산해서 통신사에 납품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밑바닥에 우리 다산네트워크스가 그걸 주도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라우터를 그러니까 리눅스 라우터를 개발했을 때 당시에 시스코라는 회사밖에 그 인터넷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죠. 그거를 만들고 그때 한국의 시스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시스코처럼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은 못 됐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뛰어들어서 한국에서만큼은 국산 인터넷 장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초고속 인터넷 1등 국가 되었는데 기여를 했다. 그거는 지금도 어디 가서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자부심입니다. 97년 IMF 위안위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위기라는 것을 위험과 기회라는 말로 합성하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편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다가옵니다. 제가 죽다 살 만큼 큰 위기가 4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5기에 기업 경영이라고 강연을 하는데요. 첫 위기가 97년 말 IMF 유한위기였습니다. 그때 다 정리하고 실리콘밸리 날아갔어요. 그리고 빚 위에 받고 보니까 그때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아주 호황기였습니다. 인터넷 붐, 나스닥 붐. 그때 야후가 그때는 지금 구글처럼 유명해졌었죠. 자고 나면은 나스닥 상장해서 뭐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망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런 호황을 구가하던 시절입니다. 거기 가서 이 세상은 변하는구나.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는구나. 그걸 절감을 했어요. 그럼 난 뭘 할까? 네이버나 뭐 야후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할까? 그건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시스코처럼 인터넷 장비를 만들까? 저는 지금도 제 뇌가 제조업의 뇌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주력이 다 제조업이고 선뜻 장비 개발 쪽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라우터를 개발하는데 매진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산 인터넷 장비로 제 2의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IMF로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실리콘밸리 가서 1년씩이나 그 생고생하면서 그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이거는 내가 이걸 극복하게 되면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위험을 파고를 넘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행히 그 4번의 파고를 다 넘고 그때마다 변신을 하고 성장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걸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하지 말고 이게 하늘이 나한테 준 성장의 기회구나. 내가 이걸 잘 극복을 하면은 또 다른 도약의 세계가 나한테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1000억 갚은 소리 들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의 별을 딴 기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년의 기업 여정 중에서 그때만큼 신나고 기분 좋고 성취감을 느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만큼의 짜릿한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1년에 바로 인터넷 버블 붕괴하고 벤처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그때 무너지죠. 저는 이제 저도 그때 힘들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국내 통신장 1등 기업으로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삼성도 우리 경쟁자였고 LG도 우리 경쟁자였어요. 근데 2001년에 코스닥 붕괴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우리 경쟁자들이 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망했어요. 제가 버티고 살아남으니까 어느새 우리가 국내 통신장 1등 기업으로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02년 3년에 쭉 경기가 좋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게 바로 그 위기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걸 극복하고 살아남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어서 2004년에 또 한 번 사업 직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제가 침몰한 배의 선장 같은 기분이었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R&D를 하고 신제품 개발을 하는데 시장에서 그걸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제가 뭐 틈만 나면 비판하는 날서 비판하는 우리나라의 그 최저가 입찰 관행.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나라 기재부 정부부터 최저가 입찰이라는 원칙을 폐기해야 된다. 지금도 최저가 입찰이잖아요. 원칙이 기준이.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기술 개발이나 혁신의 가치가 보상받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였는데 정말 3개월에 한 번씩 입찰을 해서 가격을 30%씩 부려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 뭐 R&D 비용이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벤처 창업해서 운 좋게 위기 극복하고 코스닥까지 가서 자금 조달하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코스닥 등록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하고 가는데도 이렇게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한 지 4년 만에 사업 지속성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만큼은 전 세계 최고였고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그런 기업이 4년 만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대기업을 납품하는 B2B 기업의 운명이 그런 건데 제가 받길 못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죠.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죽어도 뭐 다른 회사가 또 납품할 거니까 이런 마인드가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제가 정말 저주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현재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B2B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환율 변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기부 장관이 도입한 납품단가 연동제, 그 얼마나 후진적인 제도예요. 하지만 왜 그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냐.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은 환율이 올랐거나 원자재가 올랐다고 해서 납품단가를 올려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애플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도 거래하지만 그 친구들은 가서 얘기하면 함식으로 얘기하면 알겠다,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굉장히 타협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난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가서 그런 얘기 했을 때 알겠다, 그거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납품단가 어느 정도 올리면 될까, 이렇게 타협적으로 나온 대기업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게 가져온 결과는 우리나라의 혁신한 벤처기업들의 살아남는 생존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혁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았어요. 침몰하는 배의 선장 같은 기분이었는데 기술만큼 세계 최고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특허가 대한민국 특허긴 하지만 IPT 스램 특허가 있어요. 화웨이든 어디든 누구나 다 따라서 하는 기술이에요. 나중에 미국에 가서 특허하려고 했더니 미국 특허는 다른 나라의 특허 한지 1년 이상 지나면 특허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한국에만 특허 걸어놔가지고 대한민국 특허만 갖고 있는데, 하여간 그 IPT 스램 기술은 지금 모든 통신 장비가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IP 스위치에다가 통신칩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광통시든 DSL 통신이든 하는, 그걸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제가 해서 정말 값싼 장비, 통신 장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돈을 못 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값 쳐주기를 안 하니까. 맨날 최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 후려치기를 하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망할 뻔했는데 독일의 지멘스라는 회사가 당시에는 유럽 통신 장비 1등 회사였는데 우리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처음에 난 합작회사를 만들자고 했는데 내 지금 망할 판인데 무슨 합작회사냐, 그냥 1억 불만 투자하면 내가 회사 넘겨줄게 하고 그냥 1억 불 투자 받고 우리 회사를 유럽의 대기업인 지멘스에 납품을 한 거죠.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으로 일을 했는데 그게 2004년인데요. 다음 해에 저희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매출 1,000억을 쉽게 돌파했어요. 이익도 몇백억 나고. 그래서 참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혁신하는 건 벤처기업이 하는 게 맞고, 시장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대기업이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흔히들 벤처 생태에서 얘기하는 벤처는 혁신하고 도전하고 이게 시장이 될 것 같으면 대기업이 M&A를 해서 시장을 키우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공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제값 주고 다 사주고.
그거를 저도 절감을 했어요. 우리 물건을 지멘스가 유럽 시장에 팔아주니까 우리 회사는 그냥 갑자기 날개 달린 회사가 되더라는 거죠. 이익도 엄청나게 나고. 2008년에 지멘스 통신장비 노키아로 넘어가고 노키아가 저한테 다시 경영권을 재인수해라. 이거는 노키아 회사가 아니라 남미노 회사다. 그래서 투자할 때만 해도 주당 9,000원 투자했는데 주당 6,000원에 네가 되사가라 해가지고 제가 다시 재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제 리먼 사태가 터져가지고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그거를 비상경 위기 극복하고 제2의 도약과 성장을 해서 오늘날에 다산 그룹을 제가 만든 거죠. 그리고 2010년에 위기를 다 극복하고 매출 1940억, 영업이 240, 일본 소프트뱅크 진출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2010년에. 그리고 2011년에는 판교에 다산 사옥을 짓고 입주를 하고 성공 가도를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12년 10년부터 뭔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제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91년에 창업해서 97년 망하고 2001년 힘들고 2004년에 넘어가고 2008년 다시 인수하고 4번 죽다 살았잖아요. 3년 4년에 한 번씩 이런 위기가 오더라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생고생을 덜하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을까? 그걸 2010년에 20년 만에 제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런 위선적인 사회가 우리한테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거는 다 잘못된 거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죠. 저는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근데 3, 4년에 한 번씩 죽다 사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토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겔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GE를 살리면서 1, 2등 빼놓고 다 팔아라. 그때 GE는 수백 개의 사업부가 있었고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내 똑장비 딱 하나 있는데 뭘 더 이상 선택과 집중을 해요. 벌리해야지. 그래서 그때 저도 마음을 바꿔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 욕할 게 아니라 배우자. 그래서 사업 다각화, 시장 다변화, 이 2개의 키워드를 제가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가서 미친 듯이 사업 다각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를 시켜요. 한국에서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막 진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M&A를 하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거의 10여 개 회사를 창업을 했고 새로운 전장 사업도 진출하고 지금은 총 17개 계열사, 임직원 2,000명, 매출 8천억.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망할 뻔한 위기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제대로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옳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맞는 얘기냐? 이게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저한테 와 질문해요.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거 하나만 하고 있는데 옆에 괜찮아 보이는 사업이 또 있다. 이걸 같이 해도 됩니까? 길티한 마음으로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양다리 전략도 쉽지 않은데 위다리 전략으로 네가 살아남겠냐? 나는 문어다리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면 나는 여러 다리를 걸쳐라. 그리고 기회를 보고 뭔가 될 때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도 맞는 얘기고, 문어다리 경영, 지금 카카오가 성장하면서 선택했던 지네발 경영, 다 그때 당시에는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결과론적 얘기하지 말고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은 다 다른 얘기잖아요. 수준이, 진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맞을 수도 있고, 문어다리 전략이 맞을 수도 있고, 많은 현재 진행에서 CEO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 근데 우리가 접하는 책이나 강연도 그렇고요, 다 과거형 결과론적 얘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자기 미화를 합니다. 근데 지금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CEO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힘든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그냥 참조만 하세요. 여러분들 케이스에 꼭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참조하시고, 이거를 내 입장에서 내 단계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게 결국 그 CEO의 역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CEO의 본업은 뭘까? 저는 이런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본업은 뭐냐? 디시전 메이커다. 접을 거냐 벌릴 거냐, 이런 많은 그때그때 순간의 결정, 그 CEO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CEO의 본업은 디시전 메이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라면 제가 비난에 맞지 않았던 그런 대기업의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대기업들의 경영 목표가 지금도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근데 그게 정말 사업의 목적이냐? 전 수단이라고 봐요. 그 수단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수단이다. 그 목적은 뭐냐?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게 여러분 개개인 CEO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이란 게 그럼 뭘 뜻하는 거냐? 이 시는 에머슨이라는 분의 유명한 영시인데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좋아하고 카카오의 김범수도 한번 언급했던 많은 사업가들이 좋아하는 시예요. 이 시를 제가 직접 번역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서 제 메시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세스,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우는 것, 현명한 자들의 존경과 아이들의 애정을 얻는 것, 정직한 비판을 고마워할 줄 알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키우든 정원을 가꾸든 사회에 기여하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남기는 것, 당신의 인생 덕분으로 편하게 숨쉬며 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음을 안다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